이곳 무성선에 오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약간은 차지만 이 바람도 굉장히 또 좋게만 느껴지고 좋죠.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서원 하면은 학교잖아요, 학교. 그렇죠. 사립학교인가? 공립학교인가? 사립쯤 될 거예요, 사립 정도? 네. 저도 아마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를 했으면은 뭔가 됐어도 크게 됐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 표정은 뭐예요, 지금? 아니요. 정말 그 무성서원의 원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이와 또 귀천을 불문하고 독서와 학문의 뜻이 있는 자라면 모두 서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네. 누구나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아라. 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자,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죠. 네. 이런 분을 스승으로 만날 수 있었다면 저도 참 뭔가 제대로 뭔가 했을 텐데 참. 자, 오늘 우리가 탐해야 될 분 누굽니까? 네, 무성서원에서 최초원 선생과 배양되고 있는 분이죠. 바로 부루헌 정극인 선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 네. 정극인 선생을 기억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부루헌 정극인 보존회 정대준 대표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들어오시는데 네. 대표님 같았어. 아, 정말 그 포스가. 태가. 아, 그렇구나. 성 씨가 정 씨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그렇습니다.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상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극인 선생님의 21세 손, 후손입니다. 그렇구나. 저의 유기 때 할아버지시죠. 네. 그러면 좀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정극인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자라셨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네. 조선 전기 때 임금들에게 바른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유배를 2번이나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후에 상춘곡을 쓰셨던 할아버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상춘곡, 이거의 저자가 바로 정극인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상춘곡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홍진의 묻힌. 그러니까 시조로 하면 이렇게 불러야 돼. 홍진 묻힌 좀 잘라줘라 좀. 아니, 그 킥기가니. 너무 지금 빠져서 듣고 있는 거 그래? 모르셨어요. 그거 끝나고 정말. 내가 좀 더 들려줄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 생에 어떤 곳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전지가 너 남자 몸이 날만 하니 학원만은 살림에 묻혀 이셔 지락을 말할 것까 수간목을 벽계수 앞이 두고 성죽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정국인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국어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혼났던 것 같아. 효시가 최초라는 걸 난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 상춘곡을 우리 할아버지가 쓰셨다. 기분이 참 묘했을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요. 1446년 한글 반포 후에도 당시의 선비와 사대부들에게는 한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한글을 혼용한 가사를 쓰셨다라는 점은 대단히 큰 자부심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사 문학의 그러니까 탄생지가 이곳 정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409년 태종 9년입니다. 태산과 인의를 합쳐가지고 태인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곳 칠보 지역이 상춘곡을 쓰셨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상춘곡을 보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자연 그리고 또 무릉도원 뭐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이 칠보라는 곳이 정말 이 자연과 벗삼기 아주 좋았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거든요. 무척 아름다웠던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사 문학의 발생지가 정읍이라는 이야기인데 도민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제 좀 그 죽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혁 씨하고 저하고가. 예부터 선비의 고장이라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을 사용한 국문학,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곳. 그 자부심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라면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연과 나와의 어떤 문화의 경지? 요런 게 나오잖아요. 정극인 선생님께서 이 상춘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상춘곡은 조선시대 부독하고 무도한 선비와 사대부들에게 선비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상춘곡을 지으셨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대부가 되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금님을 모시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이 성리학 혹은 이제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수양 여기다 두는 거죠.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강호가도, 안빈낙도의 효시작으로서 정극인의 상춘곡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란이 한번 일었어요.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작자가 정극인 선생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 최초라고 하니까 그 왜 우리가 원조야 최초야 여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해요. 네. 네네. 정국인 선생님의 생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작품의 표현 동기와 양가적 지향성을 오해해서 생긴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집 자체가 정극인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백 년 지난 뒤에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장에서는 정극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문집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그 정극인만이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므로 정극인이 상춘곡을 쓴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문학의 효시가 상춘곡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고려 말에 나옹 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서왕가라는 글인데요. 정극인의 이제 생물연대를 보면 그 다른 작가들보다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효시작으로 이제 쭉 인정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옹화상이라고 하는 승려께서 쓰신 작품이 서왕가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서왕가라고 하는 작품이 가사의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물연대가 정극인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왕가라는 작품이 가사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제 효시 작품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이 이제 발견이 되면 최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효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효시라고 하는 것은 최초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정극인의 상춘곡은 특히 사대부 가사문학의 효시작인 것은 틀림없으나 진짜 최초의 작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춘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태인연에 머무셨던 이 정극인 선생 고향이 혹시 그럼 이쪽이셨던가요? 아닙니다. 불원 정극인 선생님은 1401년 경기도 광주 두무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세 때 수호과의 장원으로 등급을 하셨고 29세 때 생원시에 합격을 하셔서 성균관에 입학하신 후에 유생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읍 태인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1436년입니다. 세종 때였는데요. 이 오랜 기근, 오랜 흉년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한양에서 흥천사라고 하는 큰 절에 중권 대규모 공사가 있었어요.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극인 할아버지께서는 태학생을 모두 데리고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노여움이 크셨어요. 그래서 귀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유배 후에 부인인 고향인 이곳 태인에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 정읍 태인연에 그러면 오셔서 정착하고자 마음을 먹고 이곳에 오신 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그게 참... 교육자의 삶을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태인에 정착한 후에 가숙도 서당을 또 지으세요. 그 가숙 서당이 사실 집이셨어요. 근데 그 집의 이름을 불우헌으로 장명을 하셨는데요. 안일부, 근심이 없는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행일치, 배우신 걸 그대로 이곳 태인에서 실천하셨던 것이죠. 참 지금 시대로 치면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권을 봐도 많은 게 좀 편리해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교육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서울에 좀 몰려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불우원을 짓고자 하셨던 본질적인 그 정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선 초기 지방 교육 행정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셨죠.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배우셨던 그 학문들을 이곳 태인연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셨던 거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죠. 학문을 왜 필요한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절실히 강조하셨습니다. 정극인 선생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학창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막 엄청 엄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막 분필도 막 하고 막 이런 임금에게 그렇게 직언을 하시는 이런 성격이셨으면 굉장히 엄하셨을 것 같아요. 극인 선생님께서 69세 때 이곳에서 학문을 위한 학령을 만드십니다. 그 학령을 잠깐 들여다보면 학습 시간에 학문 게을리하는 생도들,
이 친구들에게 엄한 벌을 주는데요. 그날 숙제를 안 하면 회초리 50대, 네, 배운 것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 60대,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잡기놀이 한 사람들 70대, 아우 규계와 또 예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서당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 80대, 또 시간을 틈타서 활쏘게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90대, 또 여색을 탐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는 100대. 아유 저 같았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막고 있었겠구만. 회초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을 거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존재감이 엄청 무서웠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규율, 엄격한 학령을 세운 데 있어서는 왜 배워야 하고 이걸 왜 이어나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하는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학문에 힘써라. 너희는 학문에 힘써라. 나는 아까 그 맞은 데가 자꾸 아려오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 여기로. 정국인 선생께서 이제 이거 정읍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후학양성, 인재양성에 힘을 쏟으셨는데 관직 생활하셨을 때도 어땠을지가, 또 그때의 생활들, 배움들이 바탕이 되어서 또 이곳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학문의 힘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벼슬을 완전히 그만두기까지 20년 동안 단속적인 관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53세가 되던 1413년 단종의 때 전주부 향교 교수가 되셨죠. 그 이후 55세 때 단종께서 폐위가 되시고 10년 동안 세조 집권 동안 야인 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향교의 훈도로서 이곳 태인현에 오셔서 이곳 자제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단종 때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사직하고 나신 후에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태인에 낙향한 후에 동서입니다. 병조판서이셨던 정진이라는 분, 그리고 또 제자의 여원군이라는 분, 그리고 군수의 송연순이라는 분, 또 넷째 사위 김윤손, 그리고 다섯째 사위 김화우, 이 분들을 태인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면서 태인현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하나를 시스템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현동 동민들의 교화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시게 됩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길을 걸으신 진정한 스승이다. 네. 스승이라는 말을 정말 들을 만한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숙서당 자체도 선생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만드신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만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가 또 물음표로 남고요. 이 향교, 지방 향교의 교관직은 유배 관직이다 해서 다들 피해하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벼슬이었다. 벼슬이 사실이 아니었죠. 당시에 부인이신 할머니는 56세 때 타계를 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식이 7명이었는데요. 많은 자제분들을 데리고 엄마 없이 자식들을 양육한다? 이것마저도 매우 벅찼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즉 비슷한 나이인데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의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너무나도 숭고한 정신이 깃들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올해 처음으로 불우원 정극인 학술대회가 열렸다고요?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불우원 정극인 선생님의 생애와 많은 문화유적,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보다 넓고 또 깊은 그런 연구 계속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추모 행사도 열렸다죠. 네, 맞습니다. 541주기 실제로 이곳에서 무성서원이 만들어지고 또 고현 향약을 통해서 이곳의 자치 규약을 통한 공동체를 만드셨던 위대한 선각자였던 극인 선생님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어요. 도대체 왜 추모제가 전국에서 열리지 않는지. 이 답을 겨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정극인 선생을 만나 보신다면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으신 상춘곡, 이 가사 문학이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는 K-팝, K-컬처 그 시작점이었다. 할아버지의 소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멋진 후손을 두신 게 확실합니다. 네. 정말 그 학문의 힘을 강조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가치를 공유한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그런 어른이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극인 선생에 대해서 좀 한 줄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요. 한 줄 표현보다는 몸으로 말하면 이런 기억밖에 나는 없어가지고 넌지시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깊게 관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극기복례, 수기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그리고 어진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드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극인 할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남겨놓으신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또 정읍시가 함께 극인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재 등재도 시키고 이 극인 사상도 알리는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을 꼭 갖고자 합니다. 네. 전북의 발견 정읍을 탐하다 정말 조선시대의 한 획을 그은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힘써온 구루원 정극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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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해야 되지 않나? 우리 대표님이랑 가까이 사진 촬영.